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올해 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어떤 지시와 독려를 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경호처 관계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올라가니 설까지만 버텨라, 위협 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는 등의 여러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주제로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공개 토론 제안을 받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가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외 신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는 만류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의 예스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 당시 상황도 뚜렷해졌는데요.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요.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간부들도 거기에 다 웅성웅성하면서 개개인이 다 의견을 좀 개진을 했다. 전화 이후 소방청 참모들이 동요하고 반대했던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진술엔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 안의 일들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5 고압 1010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사건 쟁점 중 체포 방해 및 비아폰 관련 쟁점에 관한 심리로서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에 이어서 경호처 총기 훈련 영상을 배포하라는 지시에 대한 증언도 나온 상황. 당시 온 국민의 눈이 한남동 관저에 쏠렸던 걸 생각하면 이런 지시들 그저 경찰과 공수처 겁주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올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당시에는 파면 전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이었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장면. 지금 이 장면 올 초에 뉴스 특보 등으로 많이 보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때 왜 집행이 저지되었는가,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했는가, 많은 국민적인 궁금증이 있었는데 증언으로 속속 법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경호처 전 경호정보부장이 출석을 했는데 문제 생기면 무료 변론해주겠다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말도 기억난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님, 한마디로 체포 막아라, 뒷일은 책임지다,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1월 달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경호관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뒤 다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연금도 또 퇴직금도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 받습니다. 그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그 변호인들이 도와주겠다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 그런데 저런 식으로 미사일이 있으니까 아작내라. 그리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체포되고 나선 후였던가요? 김건희 씨가 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경호처에 직접 가가지고 총은 뒀다 뭐하나.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또 동시에
그 관저 주변을 총을 메고 순찰하는 경호관들의 모습을 멀리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지금 증언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시 그래도 현명하게 대처했던 경호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1월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됐고 1월 14일에 2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당시 정오 가까이 됐을 때 공수처로 윤 전 대통령이 호송됐던 그런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영 의원님, 당시 상황 기억나시죠? 네. 저런 발언들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동료 또는 지시를 했다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때도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잘 몰랐으나 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뭐 총기를 차고 있어라, 그리고 뭐 실탄이 지급이 됐네 마느니 외부에서는 굉장히 이래 설왕설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나 예. 지금 이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뭐 실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포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갖춰라 그리고 무력으로 막아라 라는 그런 의지는 반드시 표명이 됐고 예. 그리고 그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아마 현직 뭐 물론 직무 정지는 돼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그리고 한 2년 동안 모셔왔던 분의 그런 명령이라고나 할까요? 그거를 차마 반대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다. 내적 갈등이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력으로 그러니까 무력 충돌까지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통령이 만약 지시를 한 게 사실이라면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오마이TV에 포착된 윤 전 대통령 이른바 뭐 산책 영상인데요. 주변에 경호처 관계자들이 있고요. 뭐 이 영상을 보고도 돌아와서 뭐 내가 산책하니까 언론에 뭐 나오더라. 위력 순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법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영부인 김건희 씨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생한다 하면서 직접 과일도 내줬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가 비상근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나라고 하니까 네,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 했다. 그 과일을 영부인이 내려준 거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경호정보부장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오늘 나온 증언 중에 위력 순찰도 주목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위협 사격 지시도 있었다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협 사격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라고 하는데요.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뭐뭐를 부셔버려라. 뭐 이런 식의 발언했다는 겁니다. 위력 순찰, 더 나아가 위협 사격, 이건 좀 상황이 좀 법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특전사 대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쏠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면서 이른바 뭐랄까요? 농성도 아니고 뭐 그 비슷한 것을 이제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거기에 정작 본인은 군대를 면제받아서 총 한 방 쏴본 적이 평생 없는 사람이 뭐 총을 쏴라 미사일도 있다라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참 그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수준 낮은 사람 같습니다. 예, 정광진 지금 이 법정 증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1월 3일, 1월 14일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뭐 국민의힘 전체가 당력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었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법한 지시를 경호처에 내렸다면 아마도 그때 우리 당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지시가 경호처에 내려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 생각하더라도 참 상당히 뭐라고 방어하기에도 좀 곤란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었구나라는 점에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도 당 대변인으로서 여러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도로 위법한 지시들을 대통령과 또 대통령 부인이 했었다라는 점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거든요. 결국에는 재판 결과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그에 대한 후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1월 상황을 다 기억하실 테고 또 지금 이 전체적인 이 과정은 사실 선고 결과뿐만 아니라 증언들, 과정을 함께 좀 국민들이 공유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중 의원, 윤 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시에 체포를 저지를 독려하면서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설 명절까지만 잘 버텨달라 이런 취지의 언급을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나중에 헌재 탄핵 나 안 될 거야라는 믿음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얘기했던 거의 망상에 빠진 확신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시에 떠들었던 이야기가 무속인 혹은 누가 얘기를 했다. 봄 되면 운이 좋아지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로 믿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근데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경호관들을 또 그렇게 현혹하려고 했다라는 게 저희는 이제 당시에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하나씩 짚어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분노가 끌어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경호원들 인생도 망치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내림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가더라도 경호처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호도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죠. 당시에도 여전히 그 무속과 이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이런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로 현혹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영 의원님, 나 지지율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 명절까지만 잘 버텨라 경호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질문 드렸지만 나 계속 이제 살아있는 권력일 수 있어 이런 좀 의지를 보인 걸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요 대목에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안 해본 경험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뭔가를 잘해서 거기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거는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겪었던 특히 보수 진영에서 느꼈던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적폐청산 2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매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 대통령직이라기보다는 진영 대 진영이 맞붙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지지율로 올려가고 있었던 거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잘해서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 자리가 지켜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 당시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왜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에 어떤 여론 자체도 잘못 읽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 지금 이제 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경찰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 변호인들 통신 조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라고 해서 문자로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김영남 의원님, 이런 뭐 경험 많으실 테니까 이 정도 통신 조회가 뭐 과도한 범위에 속하는 건지 또 이게 변호에 방해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신 조회 또는 이제 통화 내역 조회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예. 이거는 이제 그 사람 전화번호로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걸려온 전화, 받은 걸은 전화, 받은 전화 뭐 이 내역을 쭉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통신사를 상대로 이제 일종의 협조를 받아서 보는 건데 그만큼 인권 침해적 요소가 적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더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컸다면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해놨겠죠. 그러니까 이건 통화 내역 그냥 들여다보는 건데 이걸 갖고 지금 너무 과도해서 뭐 변호 활동에 방해를 받을 정도라고 하면 그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본인들이 변호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과거에 검사할 때 통신조회 얼마나 자주 했는지 내지는 통신조회보다 인권 침해의 요소가 훨씬 큰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그 본인이 변호하는 피고인한테 물어보면 예.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수사를 많이 해본 본인의 피고인에게 물어봐라. 예. 그리고요,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6차 공판에서 주목할 만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증언의 주체는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에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관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장관님 소방청장입니다.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요청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이 그 말씀이 그때부터 더 빨라졌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유추해보면 한겨레, 경향, MBC, 그 JTBC, 김의준의 뉴스공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빨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대묻고 이래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경찰이 단전 단수를 요청을 하겠구나. 그러면 소방하고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한 40초 분량 정도 꽤 길지만 이 뉘앙스나 이런 걸 그대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게 법원이 설치한 카메라라서 증인석이 비춰지지 않아서 저희가 목소리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말이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많이 빨라졌냐.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게 있느냐 하니까 소방청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말이 빨라지면서 명단을 쭉 불렀다는 거죠. 한겨레, 경향, MBC, 그리고 저희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등. 제가 이건 주관적인 질문이면 뭐 이렇게 여러 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말이 빨라졌다는 건 미리 어딘가 누군가 들은 거를 리스트를 말하거나 아니면 뭐 보고 말하거나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유추하십니까? 물론 이건 다 추정의 영역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연락받은 적이 있냐, 예. 단전 단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것도 있을 거고요. 예. 이거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조급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막 빨리빨리 불렀는데 이 허석권 소방청장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계엄 자체도 너무 황당해서 이제 간부 회의를 소집을 했을 텐데 행안부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단전 단수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언론사에 대해서 예. 정말 황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1분 30초간의 통화였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도치가 안 됐구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불러서 단전 단수 실행에 옮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급한 마음 때문에 말이 저는 빨라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소방청장이 판단하기에 소방의 임무는 물을 끌어다가 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작동을 불이 이제 심하게 확산이 되면 중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전해버리면은 소방의 임무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차장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단전 단수가 우리의 임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리고 나머지 함께 회의 참석했던 간부들도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듣고 결국에는 이건 우리 임무가 아니다라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그 태도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멀리 탁자에 본 것 같다라는 그 거짓말부터 해서 지금 개헌 관련한 이 국무위원들의 거짓말을 놓고 봤을 때 그 CCTV 화면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예.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 그리고 언론사를 완전히 그럼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을. 그래서 경찰이 자정에 가니까 협조해서 단전다수 빨리 해라 이런 거니까 그 소방청장의 이야기대로 이거는 완전히 그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고 계엄을 계속해서 이걸 그 유지시켜 나가겠다라는 그걸로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고형 계엄이었다. 뭐 2시간짜리 계엄이 무슨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예. 결국 계속해서 그리고 한덕수 그 당시 총리에게 당분간 내 그 행사 대신 참석해라, 뭐 예. 일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곽종건 사령관에게는 국군의 날 잡아오면 다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까지를 전반적으로 묶어서 한 2-4달 동안의 그 전후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길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정말로 이걸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예. 이 전화 통화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이 받았을 때 이제 소방 계엄령이 선포되고 났으니까 소방청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는 차에 청장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간부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광진 의원님. 네. 말이 빨라졌대요. 저는 이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계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1981년이잖아요. 그 광주 민주화 한제 때문에 전국 계엄이 확대되면서 5.18이 일어났던 건데 1981년의 언론 환경과 2024년의 언론 환경이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 또는 군대가 언론사에 주둔한다고 해서 그게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961년도에 5.16 군사쿠데타 있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KBS 중앙방송국 점거해서 혁명방송 이른바 하는 거였죠. 1980년 12.12 사태 때도 언론사에 군인 주둔시켜서 사전 검열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계엄의 매뉴얼대로 지금도 가서 군인들이 언론사를 통제하면 충분히 언론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시 상황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들고 나가서 국회에서 그 계엄군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그것을 생중계하고 시민들이 모이도록 하는데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엄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계엄이었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사도 그렇고요. 당시에 동원됐었던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1980년도에 동원됐었던 군인들과 지금 2024년에 그런 계엄과 관련해서 군대 명령을 내렸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수뇌부들의 생각을 전 지금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계엄인가라고 뭐 자주 섞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언론사 단전 단수 이것도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 자체는 익숙해졌는데 자세한 내막이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증언이 나오는 대로 빠지지 않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허석권 전 소방청장에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런 신문을 했는데 이건 재판 경험 많은 김용남 위원께 이거 영상 보고 바로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공수처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증인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증인 혹시
모든 것을 다 경찰이 요청하고 경찰이 투입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계속 그 영상을 보면 경찰이 투입되고 경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 수사 기록이 있고 그 뒤에 그 조사를 받았을 그래서 때 제가 명확하게 제가 경찰로부터가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얘기를 하신 거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들은- 그거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그 이상은 뭐 문해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단전 단수 혹시 어디서 협조 요청 들어온 게 있느냐 예, 그런 예. 취지로만 본인은 지금 기억하고 계신 예, 건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아니라 경찰이 요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변호인이 지금 이게 몰아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 답변을 좀 예.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어서 뭐 토시 하나라도 좀 틀린 걸 찾아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증인의 증언의 그 신빙성을 좀 공격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하는 건데 허석권 전 청장이 재판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노련하게 받아 넘기네요. 예. 문해력 테스트 이런 말까지 예, 하고요. 예. 아하,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오랜만에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전 상황을 좀 볼게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전광훈 목사가 이끌던 집회 참가자들은 전 목사의 말 한마디에 서울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이 국민정권은 얼마큼 권위가 있느냐? 이거는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발동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바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있는 곳입니다. 폭력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또 우리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이 벌써 1년 가까이 다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이거요 조사란 말도 안 나왔어요. 이게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옛날에 나를 구속시킬 때도 조국이 민정수석 했잖아요. 민정수석에서 지시해가지고 내가 구속된 거예요. 3번 구속된 거예요. 지금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이걸 총지휘하는 것으로 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김영남 위원님, 네. 공덕동으로 이동하자라고 한 영상 저희 보여드렸고 네. 오늘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관계를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저 정도 구체적인 발언을 했으면 서부지법 난동에 대한 그러니까 공용물 뭐 손상을 비롯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교사 혐의가 매우 짙죠. 사실은 교사범으로 조사를 받는 게 마땅하고 이게 뭐 지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뭐 누구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할 리도 만무하고 뭐 봉욱수석이 그런 것을 아예 거론도 안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제가 뭐 경찰에 지금 근무를 하던 검찰에 근무를 하던 전광훈 씨의 저런 발언은 누가 봐도 불법 난동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으로 의율하는데 글쎄요 별다른 법률적 장애는 없어 보입니다. 예. 정광재 의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광훈 목사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한 것도
뭐 일종의 선동행위에 가깝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재판 역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1월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뭐 무대 위에서 발언이 이런 거 다 지금 유튜브나 언론 보도에 다 저장이 돼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이재현 위원 두 분께는 요거 좀 짧게 짚어보고 백단 앵커에게 넘기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그 브랜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어쨌든 조그만 로저 비비에. 로저 비비에. 네. 네. 아, 제가 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로저 비비의 가방 이게 잠시 또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측에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대통령님과 영부인이 곁에 계셔서 큰 힘이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겠다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편지 내용 아닌가요? 그 명품 클러치가 100만 원대 그 명품이라고 하는데 예. 100만 원 후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회적 예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더 공분을 샀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사회적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는 선물을 해야 사회적 예의를 갖춘다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300만 원짜리 디올 파우치는 뭐 디올 백은 뭐 쪼매난 파우치가 되고 이거는 사회적 예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때 전당대회 3.8 전당대회였는데 돌이켜 보면 김기현 후보가 당시 하위권 후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 다 주저앉히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던가요? 나경원 의원 연판장 돌려서 주저앉혔잖아요. 그렇게 해준 데에는 김건희 씨의 역할이 매우 컸다. 부부의 역할이 컸다. 이런 점에서 의중이 깔린 김기현 대표의 탄생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구절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고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다 허언이 되고 말았고 전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일들이 이때도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정 의원님. 저 클러치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이 정도 말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등에서 1등이 됐는데 예. 이 정도 말 안 하면 그게 예의를 차리는 겁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때 나경원 대표가 저는 당시에는 나경원 대표가 대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연판장 돌리고 나서는 이거 뭐 끝났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판장을 주도했던 게 당시 친윤들이었잖아요. 이름들도 다 나와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건 뭐 끝난 게임인데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한테는 확실하게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한테 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예. 김기현 대표로서는 사실 클러치 뺏고 100몇십만 원짜리로 뭐 이거를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준은 아니고 예. 뭐 뇌물을 줬다면 더 큰 걸 줬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고요. 그 감사의 표시하려면 이 정도 내용은 당연히 있었어야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글씨로 썼다고 하니까 문자로도 보내셔서 됐을 텐데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은 이제 윤심이 작용한 선거 결과였다는 거 전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연하죠. 그거 예. 전제 안 했다고 안 냈다고 생각하시는 이제 거예요? 직접적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예. 정광진 의원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이 정도는 의례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 좀 의례적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뭐 문자 내용보다는 사실 로저 비비에라는 금액이 그래도 상당히 나가잖아요. 일반 그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죠. 그러나 이 정도의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뭐 좀 너무 좀 당연한 문구 아닌가요? 이거는 이 정도는 당연히 쓸 수 있는 문구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아니, 저거 하나로 당대표 될 수 있으면 100개도 주겠네요. 그럼 당대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만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왈가왈부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나 그 사모님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는 그것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요 메모 썼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상한 얘기 같다고 보이진 않아요. 김영남 위원 말씀 듣고 끝낼게요. 아니 통상 사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를 본 적은 없었죠. 근데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예 뭐 보란 듯이 대놓고 개입을 했거든요. 근데 한층 놀라운 것은 그건 대통령의 뜻인가 보다. 김기현 의원을 여론조사에서는 꼴찌하고 있지만 1등으로 만들어서 당대표 만들려는 게 대통령의 뜻인가 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당시로는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당시 영부인의 뜻이 더 강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당시 본인의 남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영부인에게 구구절절 이렇게 편지도 쓰고 참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씨의 당무 개입 의혹이 밝혀지는 또 단초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가는 게 과연 우리 당내에 득이 있을까라 지도부가 우클릭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요? 나도 우리 당대표를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이유, 바로 장동혁 대표의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 용인 한계치를 넘고 있다. 장 대표의 발언 수위와 함께 여당의 비판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 대표가 우향으로 걷는 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 지선 출마의 길을 열었는데요. 그러자 오늘 아침 지도부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잘못된 일을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왜 본인이 피합니까?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외면하고 갈 수 없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도 당의 다수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취임 일성으로 단일 대우를 외쳤던 장동혁 대표. 그의 우클릭 행보가 당 밖뿐 아니라 당내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지도부가 우클릭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나름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뭔가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략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이왕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정당의 뭐 존재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그 당시에 뭐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긴 우리가 박근혜다 뭐 이렇게 외쳤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선거에서도 지고 당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즈음에 당대표로서 황교안 대표를 우리가 황교안이다. 물론 지금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윤어게인 뭐 어게인을 하려면 잘했어야 어게인을 해야 되는데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어게인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가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뭐 다 가지는 않지만 뭐 잘못된 전략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지 기반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 선회를 하면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정현 상대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당내 기반이 취약한 건 맞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표현들을 했어도 과거에 그래도 한동훈 계보였기 때문에 또 계엄 해제 결의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또 대표가 되고 나면 달라질 것이다 이랬는데 몇 번 왔다 갔다 좌충우돌 하더니 결국에는 더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이 극도로 계산된 발언이고 즉흥 발언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질숙에 대해서도 뭐 인권 탄압이다, 소년보 종교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도 굉장히 계산된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전략이라면은 빵점짜리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몇 달 안 남은 상황인데 선거 때 되면 각 당이 모두 중도 표심 잡기 위한 전략 사용하잖아요. 예. 그런 거라면 그게 선거라면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내 기반은 취약하고 또 그나마 당내 어떤 지지 기반이 전부 다 본인에게 지금 그 지지가 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극단적으로 가서 예. 이 민심이라도 이 강성 지지층이라도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뭐 전략이라면 빵점이고 정무적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정무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장 대표는 이런 발언 논란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거니까 비판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면요.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했죠. 파란색 46.7%, 빨간색 국민의힘 34.2%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민주당 42%, 국민의힘 24%입니다. 정광지 의원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여론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보수 정당이 과거 선거에 이겼을 때 어떤 공식을 통해서 이겼었고 졌을 때는 왜 졌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 방향이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중도, 실용으로 갔었을 때 우리 당이 승리하고 정권을 만들었고 우리가 정말로 오소독스하다 그럴까요? 일종의 보수 위주, 강성 보수 위주로 돌아섰을 때 선거에서 크게 패했던 겁니다. 저는 2020년 선거가 그랬고 2024년 총선이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보수 연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광훈, 조원진, 황교안 이런 세력들을 같이 포함했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중도 세력들의 표 이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득실에서 예. 우리가 이쪽의 연대를 통해서 얻는 실점이 더 많다면 그걸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너무 기대는 모습인 것 같아서 과거의 실패 공식을 답습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뭐 앞으로 지방선거가 7개월 남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떤 전략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마지막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만 다 갖고 가도 지방선거에서는 해볼 만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예.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당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뭐 반드시 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입니다.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대인 피해 당사자인 김혜지 의원은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야말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거짓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왜 저런 말을 하필 자기 당 소속 의원에게 했을까라고 이해 안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내용 자체는 평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그거는 약간 주관적인 평가의 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집안은요. 꼭 저렇게 내부에 집안 싸움부터 나요. 예. 그리고 저런 게 가능한 게 사실은 저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가 공인해준 당에서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미디어 대변인으로 공인해준 거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그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은
약간 표현은 틀렸습니다만 미래를 예언하는 성격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이십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면 내가 황교안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2019년도만 해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당의 당대표 하면서 당시 야권에서는 대선 지지율 1등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뭐 계속 정치적인 실책을 반복하다가 2020년 총선 당시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의 참패당하고 뭐 그 이후에 점점 망가지더니 지금은 솔직히 황교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하도 황당한 말씀을 많이 해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아마 본인의 미래를 좀 예언적으로 얘기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황교안처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냥 상황이 웃기게 됐죠. 뭐. 예. 우리 현역 의원이 현직 그 대변인을 고소고발하는 상황이 됐으니 웃긴 상황이죠. 그게 김혜지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아마 장기이식법과 관련한 내용일 겁니다. 장기이식법을 김혜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했는데 이 내용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장기이식이 가능한 내용인데 이것을 박민영 대변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장기 적출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발언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과 관련해서 법적인 좀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뭐 같은 당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국민들께 상당히 좀 면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젊은 정치인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게 시작됐는데 결국 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먼저 당 대표는요. 장동혁 대표가 이 박 대변인이 사표를 낸 걸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용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변인 해보신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사의 표명한 거를 수용을 당연히 해야 될 뿐더러 사의 표명하기도 전에 먼저 대변인에서 해촉했어야 맞는 거죠. 그래야만 당의 질서가 잡히고 제대로 정리가 되는 또 국민께 사죄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변인들은 정말로 사안 하나하나 표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특히 갈라치기 하는 것,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단어 사용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대변인들의 기본입니다, 사실. 그게 뭐 당의 이미지 또 당의 어떤 지지율과도 정말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그 대변인 브리핑이 아니라 유튜브 나갔다고 하더라도 공당의 대변인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인증해준 그런 미디어 대변인이 이런 일을 해놓고도 또 뭐 사과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대표들이 또 원내대표가 이걸 또 감싸고 돌고 언론 탓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이 말이 맞다는 것인가? 계속해서 대변인의 역할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년 전에 그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이 비나도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 표현해가지고 굉장히 지탄을 받았죠.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직책이 예결위 간사 직책이었어요. 집권당에.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젊은 대변인이 이렇게 부적절한 장애인 비하 발언 또 뭐 여성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대화 과정에서 유튜브 또 찬성 뭐 그 웃으면서 또 제재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까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김 의원의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또는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콕 집어서 장애인 또 장애인의 어떤 그 비례대표가 너무 많다랄지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뭐 대변인 바로 그 자리에서 해촉하는 게 맞는데 그걸 더군다나 사의를 반려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은 뭐 듣고도 믿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해서 논란이 또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내부의 일이라는 발언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대표가 엄중 문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 네, 오늘 오전에 간담회에서 이 질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의 뭐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 갖고 집착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그마한 일이라고 치기엔 좀 그래요. 예, 그리고 만약 진짜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은 의원 찾아가서 본인이 독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참 모르겠는데 방송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너무 일파만파 그 어떤 언론보다도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그마한 일이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일이 커져버렸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론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사실은 미심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론 중에도 일부 문제 있는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보도한다고 하면 그거를 지적하고 문제 삼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면 언론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치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정치인이기는 합니다만 정치와 멀어지는 정치인이라는 걸 스스로 이제 자인시키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이라는 것 자체가 송원석 원내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인 역량의 협소함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는 여야 패널 모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 고맙습니다. 그 징계급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오늘로서 딱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정치권 안팎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게 핵심 사안은 아닌데요. 약간 곁가지긴 한데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을 제안하셨어요. 근데 박범계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오전에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다시 또 한 전 대표가 공손하게 답하겠다라면서 다 재차 제안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가영 앵커님께 만약에 그런 식으로 깐족거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공손히 답하겠습니다. 제가 공손히 태도를 좀 지키세요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깐족으로 표현되는 내용은 지금 이 대장동 판결이 결국은 2차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2차 수사팀의 소위 그 강백신 부장검사 등등의 이 2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과장됐고 엉터리였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것을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드린 건데 6개 항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아직 답이 없습니다. 없고 공손히 돼야겠다.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다음 법무부 장관한테 공손하게 좀 굴어. 선배로서 제가 무슨 질서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듣는구나. 이 사람의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한 것인데 태도에 대한 점으로 맞받아친 게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제가 공손히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전 대표가 이렇게 계속 토론을 거듭 제안하는 건 뭐 다른 의도가 혹시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죠. 본인이 제가 장관할 때 1차 수사팀 검사들을 명색이 자기가 친정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검찰이고 그 검찰 중에서 이 검사든 저 검사든 다 똑같은 검사들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검찰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검찰주의자의 수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은 설사 정권을 달리해서 어디 뭐 저희 정권 때 복무를 했던 검사든 윤석열 정권 때 복무를 했던 검사든 예. 다 똑같은 검사로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휘했던 그 검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대단한 출세를 했다, 벼락 출세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법무부 소위 법무연수원의 소위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씨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일약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그 뒤에 집권당의 말 그대로 대표가 되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시야에서 남 비판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 예. 물론 이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가 뭐 페이스북에 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제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야. 페이스북이야 뭐 오픈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예. 본인과 본인의 지지자들이 떼거리로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악플을 다는 걸 보면서 예. 이 사람이 말하는 소통, 이 사람이 말하는 토론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계제에 검찰주의를 활용해서 후배 검사들, 자기를 따르는 후배 검사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예. 성토, 본인의 잊혀져가는 정치적 어떤 위상이란가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예. 가져봅니다. 뭐 이슈는 사실 핵심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네, 하고요. 그럴까요? 어제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광주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이런 뭐 두 명이긴 합니다만 사의 표명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청이 폐지가 되는 그런 검찰의 구성원 입장에서는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환골탈퇴의 그러한 검찰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집단 행동을 주도한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사람의 검사장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의 말 내놓으라 하는 친윤 검사들이 아니에요. 친윤 엘리트 검사들이 아닙니다. 물론 뭐 검사장도 하고 또 여기 송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예. 이 사람들이 왜 이 검찰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왜 집단적으로 항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검사들은 왜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렇게 떼거리로 서명하고 떼거리로 무슨 규탄하고 항명하느냐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어서 말 그대로 국민들로부터 옳은 평가, 좋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주도합니까? 그런 점을 저는 개탄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사표 내는 것도 부적절한 집단 행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십니까? 사표는 책임 회피죠. 책임 회피다. 예, 만약에 수장인 지금 뭐 노만석 대행이라든지 예. 또는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최종적으로는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는 이거 수사 지휘권이요. 명문으로 난 수사 지휘하니까 따르시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예.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무슨 신중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장관께서 항소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겠구나, 좀 우려가 있으시는구나라는 정도로 가지고 검사가 자기 직을 걸지 않고 그냥 총장이 직을 걸지 않고 그 항소 기간을 지난 다음에 네.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은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얘기하는 이 검사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뭐냐라는 그런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하나만 짚어보면요. 그 검찰총장 대행께 추가 설명 요청 드린다라고 한 게
어제 뭐 박지혁 검사장, 뭐 송강 보검장 등입니다. 이 행동이,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게 혹시 이게 부적절한 집단 행동이냐,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긴 있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내부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부적인 그 의사표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자마자 외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정치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정치적 공세의 차원으로 활용되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조직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집단은 유독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 의사표시가 바로 공개가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것이 정권을 공격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예. 한동훈 씨도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거 사표 받아주면 안 된다. 그리고 징계 절차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징계 절차 이전에 감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감찰 절차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항소 포기의 근원으로 따져가면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가 있었고 예. 이번 대장동 판결은 1차 수사의 결과와 유사한 그런 판결을 했고 2차 수사는 윤석열 정권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미준, 강백신 이런 부장감사들이 주도했고 여기에 법무부 지휘부는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예. 이 수사가 실패했다. 2차 수사가 실패했다는 것이 검증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사자인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인 남욱 씨의 증언이라든지 무슨 뭐 배를 갈라서 어떻게 한다든지 예. 또는 유동규를 회유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왜 그의 조서가 없다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이번 대장동 판결에도 도대체 2차 수사팀이 받은 조서는 증거로서 채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피의자 신문 조서든 참고인 진술 조서든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대장동 판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2차 수사팀, 즉 예.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으로 수사했던 수사 결과는 틀렸고 심지어 왜곡되고 진술을 조작했던 흔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기 위해서는 사표 내고 난 나가 끝. 선동하고 그리고 난 사표 내고 나가는 거야. 난 후배들에게 할 도리 다 했지. 앞으로 검찰 수사권 계속 1년이 있어. 난 너 변호사 개업하면 사건 해야 돼. 그리고 존중받아야 돼 후배들한테. 이건 아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당연히 사표 냈으니까 사표가 수리되고 감찰해봤자 소용없는 그러한 행위들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성호 장관이 징계 이전에 감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항소 포기를 고리로 국민의힘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장영욱 대표가 동시에 또 강경 발언이 거듭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한동훈 대표랑 엮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뭔가 검찰 관련 발언이 존재감이 커지니까 장영욱 대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엔 동의하십니까? 발언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지 하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식견, 정치적 분석이라면 그것은 날샌 거죠, 완전히.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3 내란이 있었고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고 그것이 내란 재판으로 공판으로 드러나고 있고 특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내란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비로소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치러진 대선의 결과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에이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준비들을 하고 그것들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검찰주의자들의 이 준동에 대해서 같이 부안해동하는 그 정치적 식견 구조라면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국민들이 지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한동훈 전 어떤 대표와의 경쟁 심리에서 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고 현재의 국민의힘의 구조와 어떤 그 지향이 결국 그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을 전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 전략이든 아니든 어쨌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국민의힘은 오늘 법무부로 또 찾아가서 정성호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의혹 자체를,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자체를 이제는 뭐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이 상황 진단하십니까? 열흘째가 됐는데. 아니죠. 국민의힘 그리고 뭐 지금 장동혁 대표라든지 등등의 인사들이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충분히 더 거짓말이라는 점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뭐 7,800억 원이다. 법원 판결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한 3,600억 정도, 1,800억 정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택지 개발에 따른 배당을 받았는데 그것이 한 2배쯤 될 거다. 그럼 한 3,60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600억에서 1,800여 원은 지금 이미 받았으니까 나머지 한 1,800여 원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한 이 법원에 의해서 2,070억 원이 지금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다 보전 처분이 돼 있습니다. 보전 처분. 이거는 누구도 손 못 대는 동결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변호사 같은 사람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풀어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인과관계를 잘 입증을 하면 저는 적어도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은 충분히 보충, 보완, 보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을 저는 알려야 된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이펙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 중동과 아프리카 지금 방문길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정부의 어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그러한 노력들을 좀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그러한 타이밍이다. 이러한 정쟁, 소위 검찰주의자의 이 망동에 집권당이, 야당이, 야당 국민의힘이 그렇게 같이 춤을 추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야가 좀 협의를 하고 뭐 결렬됐다는 소식도 있고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협의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국정조사 그 특위로 하느냐 아니면 법사위로 하느냐 이 부분일까요? 주체? 결국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국정조사의 결과가 특검으로 가게 되는 거죠. 특검으로. 그래서 진상규명의 문제인데 이 사건은 대장동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왜 지난 4년 동안 정말 지치고 지칠 정도로 더군다나 지금 뭐 새로이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 대장동이 뭐다라고 하는 4년 전부터 들어온 줄곧 그 얘기들을 또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대장동의 시작과 이 수사가 어떻게 됐고 2차 수사는 왜 만들어졌으며 왜 당사자들은 왜 대장동 2차 수사가 외압과 회의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지금 뭐 아직 대장동의 수사 개시할 때부터 4년 내내 그리고 1심 판결에서 말 그대로 깨졌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를 4년 전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양쪽 국정조사가 그것이 일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증인 채택이라는 문제에서 결국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을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그 나온 증인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게 하느냐가 국정조사의 성공 여부의 잣대들인데 그런 점에서 합의가 될 리는 쉽지 않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조작 수사 의혹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없죠. 주제 자체를.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동훈 씨도 답 안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한 게 아까 잠깐 남욱 변호사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그냥 이렇게 상황이 끝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뭐 세세한 액수나 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진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이 얘기하는 그 손해액은 택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추산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검찰이 계산한 액수의 70%가 소위 성남도계공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50% 정도로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그 성남도계공이 이미 받은 돈 1,822억에 한 2배 정도 이지 않겠느냐라는 어림잡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한 3,6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미 받은 돈 1,800여 원에다가 보존을 해놓은 남욱 변호사가 돈 갖고 있는 거 다 지금 차단돼서 동결되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 김만배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재산이 다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하는 성남도계공이 하는 그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를 밝혀가지고 저는 그 승소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2,070억에 대해서 집행하면 그 사람들 돈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그것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예, 그걸 여쭈려고 했습니다. 네, 받아들여질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뭐 야당은 왜 추징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추징은 법원이 재량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판사를 말 그대로 설득하지 못했고 실패한 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득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즉 공소유지도 실패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책임을 판사에게 떠담이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재산 보전 처분이 돼 있고 추후에 소송을 통해서 뭐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결 해제 요청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없죠. 예, 알겠습니다. 특검 상설특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관봉권 띠지 쿠팡 수사 외압 관련해서 어제 안권섭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4개가 그럼 가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려하시는 바는 없습니까? 왜 우려해야 되는가요? 소위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너무 많이 파견된다. 그럼 뭐 실제 민생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따라오잖아요. 걱정들이. 검사가 2,200명쯤 될 겁니다. 거기서 지금 3개 특검, 기존의 3개 특검에 파견된 수와 또 이번에 관봉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의 수를 합쳐도 큰 숫자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인력난 검사들의 업무가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이 22년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평가는 뭐 검사들은 아니라고 볼면 소리 하지만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특검 자체가 좀 검찰 압박 신호 아니야? 이런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관봉띠 문제는 그 남부지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실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께 제가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 그런 궁금한 사항을 밝히자는 특검인데 그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뭐 검찰의 압박, 검찰은 더 압박받을 것도 없어요. 이미 많은 신뢰를 잃었고 이번에 집단 행동으로 저조차도 아시겠지만 적어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차원에서 임의 수사의 하나요. 아주 최소 범위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이번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주의와 엮여져 가지고 이 뭐 박재혁 검사장, 송강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주동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과연 이런 검찰의 미래가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갖게 되는 면국의 그런 판국에 지금 뭐 관봉띠 특검 가지고 검찰에 대한 그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예. 한 그 부처의 장이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질문 드릴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흔히 말하는 뭐 내란 가담한 공무원을 찾아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 취지의 TF죠.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직사에 대해서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어느 수준으로 해야 부작용이 없을 거라 보시면 벌써부터 뭐 젊은 공무원들 휴대폰 들여보는 거 이거 괜찮아? 뭐 이런 걱정도 나온다고 보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하위직의 일선 공무원들은 제가 뭐 저희들 뭐 국회의원 하면서 저희 이 지역구에도 정부 3청사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을 수시로 접하는데요. 그분들은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직업 공무원제에 대해서 투철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정권 때 여러 가지 소위 감사원의 감사, 또 감사원이 검찰로 이첩해가지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슨 자기가 쓰는 컴퓨터가 이렇게 봉인을 당하고 무슨 압수수색을 느닷없이 당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한 그러나 책임자급의 지금 수사 대상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지만 적어도 행정부 내부 차원에서 지난 윤석열의 집권 3년이 저는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 과정에 일종의 책임이 있는 책임자급들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조사 감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 중립성이라든지 직업 공무원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그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 총리의 그 선 정도가 잘 지켜진다면 크게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많지 않지만 판사 출신이시니까 김건희 씨 보석 신문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인용 이런 결정이 안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즘 재판은 이거라고 답을 하면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석을 안 해주려고 그렇게 오래 끄는 모양입니다. 내지는 진짜 보석을 해주려고 고민하는 모양입니다라고 하면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김건희 씨가 구속 기소돼서 재판받는 혐의가 너무 위중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건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도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무슨 도저히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는 보석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한동훈 대표와 토론이 성사되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선 순발력이 관건. 11초 안에 빠르게 담아야 하니까 스트레이트로 터치. 11초 동안 최대한 많이 담아라. 광군제 기념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알리익스프레스. 감사합니다. 70년 현대해상을 잊게 해준 65세 시니어 모험가 박재인. 인생도 만선이 될 최 선장님. 환상의 하모니 가족.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 형. 곧 태어날 마음이까지. 당신의 하루하루가 더 나은 삶으로 채워지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대해상. 피곤해.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루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비타민 판매 1위 아루나민 골드. 일동! 아루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딱 10개월 전 새벽 시간 시위대들이 문 닫힌 법원으로 들어가 특정 판사를 색출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 당시 시위대들이 신념처럼 내뱉은 말 바로 국민 저항권.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 할 때 저항하는 권리라는 게 본뜻이지만 이를 왜곡해서 오히려 반사회적 폭동을 선동하는 구호가 된 겁니다. 심지어 시위대들은 재판을 받을 때도 이 왜곡된 국민 저항권 주장을 펼쳤습니다. 폭동 몇 시간 전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다. 빨리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없다. 은퇴한 목사는 개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 씨와 비슷해 보이는 화법을 쓰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선동성 발언은 유튜브와 언론 보도에 분명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걸까? 겨울이 멈춘 걸까? 스테로이드 아이더.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코웨이 아이콘 프로.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니까. 용량은 10ml씩, 온수는 5도씩 터치로 조절된다. 그럼 난 95? 100도. 근데 진짜 편리한 건 자주 마시는 물은 저장해두고 원터치로 한 번에.
레시피에 따라 알아서 딱 맞춰주니까 참 쉽죠? 풀터치 스크린으로 계속되는 혁신. 코엘 아이콘 프로.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손가방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4인간 예의란 주장과 함께 1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었는데 특검은 180만 원대로 특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